아, 저 여자 다른 것도 판다더라. 공사장 막일이 끝난 밤 포장마차의 형광등이 바람에 흔들릴 때 김 반장이 깃전에 독처럼 속삭였다. 그 말은 소주잔의 표면을 덮은 얇은 막처럼 내 마음을 순간에 얼려붙였다. 나는 젓가락을 멈췄고 불판 위에서 꼼장어가 끓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멀리서 들렸다. 그녀를 처음 본 날이 떠올랐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등의 작은 상처까지도 정직해 보이던 사람. 바카스를 슬쩍 건네며 서비스해요.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하던 눈빛은 겨울 끝의 햇살 같았다. 그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 흙먼지처럼 무참히 밟히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낮게 말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발뒤꿈치 없는 구두처럼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골목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도시의 밤 공기는 차갑고 내 가슴은 뜨거웠다. 선영 씨를 향해 쌓여가는 편견의 벽과 내 안에서 부딪히는 의심의 그림자가 전등 아래서 길게 늘어졌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소문은 언제나 칼날이다. 잡으려 들면 피가 난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쥐어야 하나? 밭대. 뒤쪽으로 같이 들어가더라고. 알지? 그런 거. 김 반장의 말이 다시 귀를 찔렀다. 나는 소주를 비우고도 목이 말랐다. 혀끝에서 맴도는 단 하나의 문장. 정말일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의 값을 매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가 손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작은 예의가 내 마음에 저울을 기울였다. 나는 결심했다. 이 밤 소문이 그림자를 그대로 두지 않기로. 내가 직접 묻자. 내가 직접 확인하자. 설령 그 끝에서 절망을 보더라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광등이 윙 하고 울었다. 비닐 커튼이 흔들렸고 매캐한 연기가 팔뚝에 스며들었다. 골목 끝 창고 문틈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곳이 어둠의 입구처럼 보였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가 묻지 않으면 내 마음은 평생 이 밤에 묶일 것이다. 소문이 냄새는 비에 젖은 먼지처럼 질척했다. 씻어내야 했다. 선영 씨, 내가 불렀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다. 시간은 잠시 얼었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숨을 골랐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도 구원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로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진실인가? 확인의 욕망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안식을 위한 합리화인가? 그 순간 내 등을 스친 밤바람은 차갑게 말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묻는다. 그리고 내가 묻지 않으면 누가 묻겠느냐? 나는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진우. 67. 대구 외곽 재개발 현장에서 해가 오르기 전 철근을 들고 해가 질 때 모래주머니를 끌어내린다. 뼈마디는 매일 삐걱거렸고 손바닥 굳은 살은 벽돌처럼 갈라졌다. 컨테이너 숙소는 여름이면 찜통, 겨울이면 냉장고였다. 라면을 안주 삼아 소주를 털어넣고 잠에 고꾸라지면 하루가 끝났다. 삶은 둔탁한 해머였다. 내리치고 또 내리쳤다. 아내는 5해 전 암으로 떠났다. 말기 진단을 받고도 끝까지 웃던 사람. 병상 앞에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손등에 남아있는 듯했다. 장례식 날 아들은 잠깐 얼굴을 비추고 서둘러 서울로 올라갔다. 바쁘다는 말. 그 말 이후로 우리는 강물 양쪽의 둑처럼 멀어졌다. 연락은 드물었고 말은 점점 사라졌다. 침묵은 낡은 담요처럼 우리 사이를 덮었다. 따뜻하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현장 막일은 내게 남은 거의 전부였다. 안전모의 땀띠, 허리에 메인 보호대, 어깨를 짓누르는 콘크리트의 무게. 가난은 몸속 깊숙이 박힌 녹슨 못 같았다. 뽑아내려 들수록 더 피가 났다. 그러나 사람은 산다. 내일의 공사 소음이 오늘의 심장을 움직인다. 그 심장이 어느 포장마차 앞에서 잠시 멈췄다.
비닐 커튼을 들추면 기름 냄새와 파 냄새가 동시에 달려왔다. 형광등이 윙 하고 울고 철제 의자는 오래된 기침처럼 끽끽댔다. 그곳에 박선영 씨가 있었다. 질끈 묶은 머리, 정갈한 앞치마, 말수는 적지만 눈빛에 온기가 깃든 사람. 바카스는 서비스예요. 오늘 고생하셨잖아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오래 잠겨있던 우물 속 물이 갑자기 햇살을 만난 것처럼 흔들렸다. 사람에게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하면 그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다. 자리를 잡고 앉아 소주를 주문하면 그녀는 늘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놓아주는 물티슈, 젓가락, 그리고 가끔 손등에 붙여주는 작은 밴드. 손님의 상처를 먼저 보는 사람. 나는 그 배려에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다만 가슴 어딘가가 느리게 풀렸다. 얼어붙은 매듭이 마침내 숨을 쉬는 느낌. 희미한 희망이 바늘구멍처럼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다. 소문을 싫어했고 말을 아꼈다. 말은 칼이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더 쉽게. 그래서 나는 술잔을 내리며 일상만 묻곤 했다. 오늘 장사는 어땠냐고, 바람이 차다고, 이 골목 불빛은 왜 늘 누렇게 떠 있냐고. 그녀는 짧게 대답했고 그 짧음이 오히려 따뜻했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하루가 얼추 보이는 그런 저녁들. 밤이 깊으면 손님들이 빠져나갔다. 비닐 커튼이 출렁이고 불판에 불꽃이 가라앉았다. 어느 날은 내가 마지막 손님이었다. 계산을 마치고 허리를 숙였더니 그녀가 말했다. 잠시만요. 그리고 작은 종이컵 2개와 소주병을 가져왔다. 혼자 정리하는 술이 제일 쓰거든요. 잠깐만 같이 앉아줄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혼자 마시는 술은 씁니다. 그 밤 우리는 말 대신 숨의 길이를 나눴다. 컵을 부딪히는 소리가 파문처럼 퍼져나가 골목의 어둠을 조금 밀어냈다. 그녀의 집은 도시 외곽 임대 아파트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허리 통증으로 약을 달고 살았다. 살림은 정갈했고 창틀에는 소금처럼 잔빛의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사진이 거의 없는 집, 벽 하나가 비어있는 방. 그 공백은 이야기의 골격 같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배려가 있다. 그러나 마음은 궁금증의 페달을 천천히 밟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돌아봤다. 무엇이 나를 이 사람에게 머물게 하는가? 연민인가? 사랑의 전조인가? 아니면 늦은 나이에 맞닥뜨린 인간의 마지막 교양 같은 것인가? 선영 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밤마다 나는 그 말을 꼭 남겼다. 그 말이 내일을 견디는 줄이 되기를 바라며. 그녀는 늘 짧게 웃었다. 진우 씨도요. 그 웃음은 찢어진 마음을 꿰매는 바늘이었다. 내 취약함은 분명했다. 나이, 건강,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가족의 부재. 한편 그녀의 취약함도 명확했다. 혼자라는 사실,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말들, 그리고 통증. 우리는 서로의 균열을 확인했고 그 균열이 맞닿는 틈새로 체온이 드나들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답이 아니라 온기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그런데 어느 밤 소문이 내 앞에 우뚝 섰다. 봐버렸대.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 동료의 말은 돌덩이였다. 편견의 벽은 순식간에 높아졌다. 그 벽 앞에서 나는 흔들렸다. 나는 또 다른 질문을 꺼내들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느낀 것의 모서리가 맞지 않았다. 그 어긋남이 내 가슴을 긁었다. 그러던 밤 나는 결국 물었다. 서툴게, 어쩌면 잔인하게. 그 질문은 우리의 사이를 한 칼자국 물러서게 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던 병을 내려놓았다. 그쪽도 똑같군요. 짧은 말, 그러나 깊은 상처. 나는 허둥지둥 사과했지만 문은 닫혔다. 다음 날 포장마차는 열리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비닐 커튼은 바람만 출렁였다. 골목은 비밀을 지키는 장소가 아니라 비밀을 들쑤시는 장소였다. 나는 기다렸고
밤마다 길어지는 그림자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손에는 늘 바람만 남았다. 열흘째 나는 그녀가 말해준 동네를 찾아갔다. 주소도 번호도 없이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 앉아 사람들에게 물었다. 모른다는 대답이 쌓일수록 내 안의 절망도 높아졌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진우 씨, 돌아보니 핑크색 카디건이 그녀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작은 거실 테이블 위에 약봉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허리가 안 좋아서 며칠 장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소문 얘기는 그만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우리는 긴 이야기를 했다. 돌이켜보면 시작이었다. 상처의 피부를 천천히 걷어내고 피를 멈추게 하는 시간.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초입. 포장마차는 열흘 뒤에 다시 불을 밝혔다. 형광등의 떨림이 예전보다 더 잦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자리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뜨거운 국물을 먼저 들이켰다. 그날따라 손님이 많았다. 현장 인부들, 배달을 마친 청년들, 동네 어르신들까지. 소문은 밤 공기를 타고 이미 자리를 잡은 듯했다. 눈길들이 길었다. 낮게 웃는 입술, 수군거림, 자잘한 기침. 유난히 귀가 밝아지는 밤이었다. 김 반장이 내 맞은편에 앉더니 잔을 부딪혔다. 진우, 인생은 모르는 거지. 알지? 여기 사장님, 밤엔 바쁘다며 웃음소리가 철제 그릇을 긁는 소리처럼 뻣뻣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만해.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마. 내 목소리가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가 한 번 흔들렸다. 그녀가 우리 쪽을 흘끗 보았다. 피로가 잔잔히 쌓인 눈빛이었다. 그때 술에 취한 남자가 카운터에 기대어 말했다. 사장님, 오늘도 뒤쪽 열려요. 순간 포장마차의 시간은 멈췄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사과하세요. 남자가 피식 웃었다. 누구세요? 보호자요? 손님입니다. 그리고 인간입니다. 내 말끝이 떨렸다. 그녀가 다급히 나를 붙잡았다. 진우 씨, 괜찮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나 이미 마른 화살이 되어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남자의 어깨가 내 가슴을 밀쳤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고 의자가 넘어지며 철컥 소리를 냈다. 순간 비닐 커튼이 크게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우리에게 꽂혔다. 편견의 벽이 내 눈앞에서 더 높아졌다. 벽은 소문을 먹고 자랐다. 나는 그 벽에 손을 대보았다. 차가웠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 지금 한 말 취소해. 그건 모욕이야. 남자가 혀를 찼다. 다들 아는 사실을 왜 숨겨? 알지? 그 말의 가시는 그녀의 어깨로 날아갔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나는 돈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남자를 향해 다시 말했다. 다음부터는 말 조심해. 그가 코웃음을 치는 순간 그녀가 더 크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제 가게입니다. 목소리가 단단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숟가락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속도를 되찾았다. 그러나 우리 둘의 심장은 기어를 바꿨다. 나는 포장마차를 나서며 잠깐 뒤돌아보았다. 그녀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오래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비닐이 울었다. 며칠 뒤 나는 그녀와 병원에 함께 갔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였다. 대기실의 의자들은 같은 색의 고독을 나눠 안고 있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분 성함이여. 내가 대답을 하자 직원은 한 번 더 묻는 눈길로 우리를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의 얇은 필름을 나는 알아보았다. 낯선 관계를 향한 얕은 의심. 진실은 종종 문 앞에서 신분증 검사를 당한다. 우리는 침묵으로 통과했다.
진찰 후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비용이 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병원을 나서는데 로비 한쪽에서 동네 사람이 우리를 알아보고 속삭였다. 저 사람, 그 포장마차 사장 아니야? 아, 그 소문난 웃음이 작게 번졌다. 나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펴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입도 심심한 거죠. 말은 가볍게 했지만 숨은 깊었다. 저녁,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국을 데웠다. 밥그릇을 놓다가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선영 씨, 혹시 내가 더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빚도, 통증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가라앉겠죠. 나는 물었다. 정말 가라앉을까요? 말들이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녀가 내 눈을 보았다. 진우 씨는 제 편이잖아요. 그 말이 방 안의 온도를 바꿨다. 한겨울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잠시 있게 하는 난로 같은 문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선영 씨 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편을 가르는 일을 좋아했다. 현장에서는 내게 힐끗거리는 시선이 늘었고 점심자리에서는 의도적인 침묵이 늘었다. 소장에게서 호출을 받았을 때 그는 무심히 물었다. 요즘 문제 만들지 마. 현장 앞에서 싸움 구경하기 싫어.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은 10m 앞에서 넘어졌다. 설명이 닿지 않는 거리. 논리의 강물이 흐르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징검다리만 밟고 건넜다. 그날 밤 포장마차에 또 다른 일이 생겼다. 단속반이 들이닥쳐 위생검사를 했다. 장부와 냉장고, 싱크대까지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구석에서 누군가 훅 하고 웃었다. 이 동네가 조용할 리가 없지. 나는 단속반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위생은 깨끗했고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에 말했다. 최근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주의하세요, 민원.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올감이었다. 누군가 고의로 당겨주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장사를 일찍 접었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요. 내일에 진우 씨를 끌어들이네요.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곁에 있는 거예요. 그녀가 아주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그 미소 뒤에는 의연한 슬픔이 있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차분해지는 법이다. 그 평온이 나를 아프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에 네온이 번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남을 재단할까? 편한 이야기는 언제나 더 빨리 퍼진다. 진실은 느리다. 그러나 느리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나는 주먹을 폈다. 핏줄이 반짝였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소문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다. 다음 날 나는 일 끝나고 시장으로 갔다. 무거운 재료 봉지를 들고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말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합니다.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그녀가 웃었다. 주문받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엌에서 어깨를 맞댔다. 조리대 위로 김이 올랐다. 김은 마치 아픈 시간의 수증기 같았다. 천천히 흩어졌다. 그 순간만큼은 소문도, 민원도, 단속도, 조롱도 없었다. 오직 식탁과 두 사람의 숨, 그리고 아주 조금의 희망만 있었다. 봄비가 하루 종일 도로를 씻어내렸다. 저녁이 되자 골목은 새로 산 그릇처럼 반짝였다. 우리는 포장마차에 불을 켰다. 메뉴판에 글씨를 다시 썼고 싱크대에 물때를 벗겼다. 나는 시장에서 사온 파를 다듬고 그녀는 육수를 끓였다. 김이 오르는 냄비에서 단내가 났다. 오늘은 시범 행사로 국밥열 그릇 무료요. 내가 손글씨로 작은 팻말을 만들었다. 그녀가 웃었다. 큰손 사장님이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현장 사람들, 오늘 비 맞았거든요. 첫 손님은 비에 젖은 청년이었다. 국밥 한 숟갈을 삼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
이 집 살아요. 둘째 손님은 허리가 굽은 어르신. 옛날 마디네 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셋, 넷, 다섯. 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 한쪽에서 작고 맑은 종소리가 났다. 희망이 국물처럼 퍼졌다. 그녀가 내게 속삭였다. 진우 씨,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소문보다 오래 끓이면 돼요. 그날 밤 동네 온라인 카페에 누군가 후기를 올렸다. 비 오는 날 마음이 데워지는 국밥집 사진 속의 그릇 가장자리에 김이 맺혀 있었다. 댓글이 달렸다. 가볼게요. 사장님 친절하세요. 핸드폰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떨렸다. 이런 글 처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나는 말했다. 보이죠? 진실은 느려도 도착해요. 다음 날은 더 분주했다. 나는 설거지를 맡고 그녀는 불을 맡았다. 말없이 손이 오갔다. 우리는 한 팀이었다. 주문이 밀릴 때 그녀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뒤쪽 창고 오늘부터 반쯤 열어둘게요. 괜히들 오해하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보여주면 되죠. 숨길 게 없으니까 비닐 커튼이 흔들렸고 우리는 창고 문을 활짝 열었다. 안에는 쌓아둔 밀가루 포대와 접시 상자뿐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방. 그 아무 일도 없음이 우리의 방패였다. 저녁 무렵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다. 구청 단속반이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특별점검입니다. 그들의 말은 딱딱했다. 나는 서류를 건네고 냉장고와 싱크대를 보여줬다. 온도 기록표, 세척표, 가스 점검표. 그녀는 꼼꼼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설은 이상 없습니다. 다만 말끝이 길었다. 유흥성 영업 의혹에 관한 민원이 반복됩니다. 행정지도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형광비 스티커가 비닐에 붙었다. 눈에 잘 띄는 곳. 나는 물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민원 다수가 사실관계를 주장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되물었다. 민원은 진실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이 진실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보았다.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스티커는 바람에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길게 이어졌다. 밤은 조금 차가워졌다. 손님 가운데 누군가 귓속말을 했다. 붙었네. 말은 물결처럼 번졌다. 문을 닫으며 그녀가 웃으려 했다. 그러나 입꼬리가 어딘가에서 멈췄다. 괜찮아요. 오늘 잘했어요. 국밥 다 나갔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뼈마디 어딘가가 싸늘했다. 편견의 벽은 보이지 않게 높아지고 있었다. 우리는 불을 끄고 골목으로 나왔다. 비가 그쳤다. 바닥에 무릉덩이에 형광 스티커가 비쳤다. 다음 날 아침 현장에서 소장이 나를 불렀다. 진우 씨, 미안한데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나는 잠깐 말이 막혔다. 이유가요. 그는 눈을 피했다. 현장 이미지가 좋아야 하거든요. 요즘 말이 많아서. 일과 소문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도 위에서 뭐라 해서요. 그 말은 문서처럼 냉정했다. 계약 종료. 도장도 없다. 말 한마디면 된다. 나는 헬멧을 벗었다. 무게가 사라졌는데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나는 곧장 포장마차로 갔다. 그녀가 불을 올리고 있었다. 오늘은 육수가 달아요. 말끝의 밝음 아래로 아주 얇은 균열이 보였다. 나는 사실을 말했다. 오늘부로 잘렸어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국물이 가장자리에 넘치려다 멈췄다. 미안해요. 나 때문이죠. 나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에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리예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울렸다. 선택, 책임, 사랑, 그리고 생계. 단어들이 부딪혔다. 그날 오후
한 남자가 포장마차 앞 전봇대에 인쇄물을 붙였다. 밤10시 이후 불법 영업 의혹, 흐릿한 사진, 거짓된 설명. 누군가가 뒤쪽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교묘히 붙였다. 프레임 밖의 맥락을 지운 사진. 나는 뛰어가 종이를 뜯었다. 그가 말했다. 뜯어도 소용없어요. 다들 알아요. 그 웃음은 의심의 칼날 같았다. 그녀가 내 팔을 잡았다. 진우 씨, 그만해요. 다치면 안 돼요. 나는 종이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해가 지고 손님이 뜸해졌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공개하자요. 창고도, 장부도, 하루도 다 보여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은 아예 오픈데이로 해요. 누구든 들어와서 보세요. 라고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 붙이는 새 반창고 같았다. 당장은 아프고 곧 다가오나 결국 살이 붙는다. 밤늦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가게 그만두세요. 여기 사람들 편하게 사는 게 먼저예요. 통화는 끊겼다. 나는 잠시 귀에 대고 있던 폰을 내려다보았다. 숨이 길어졌다. 그녀가 물었다. 누구예요? 나는 딱 한 단어로 답했다. 협박. 둘 사이는 잠깐 조용해졌다. 절망이 방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아직은. 우리는 의자를 접고 가스밸브를 잠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물었다. 진우 씨, 이런 싸움 끝이 있을까요? 나는 되물었다. 우리 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이 질문을 비추었다. 논리의 강물이 작은 다리 아래로 흘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보여줍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이 밤의 유일한 등불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다시 뿌렸다. 가로등 아래에서 하나둘 떨어져 깨졌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누가 보지 않아도 진실은 남는다.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말하고 걸음을 옮겼다. 내일의 오픈데이는 작은 실험일 것이다. 그러나 때로 작은 실험이 기적을 만든다. 아니, 적어도 우리는 떳떳해질 것이다. 그 떳떳함이 내일을 붙잡아 줄 것이다. 비가 더 굵어졌다. 그러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진흙에 빠진다. 걸어야 빠져나온다. 오픈데이라는 종이가 포장마차 입구에 붙었다. 비닐 커튼을 젖히면 안쪽은 일부러 더 밝았다.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선반에 쌓인 밀가루 포대와 접시 상자가 가지런했다. 우리는 장부를 계산대 위에 펼쳐놓았다. 온도 기록표, 세척표, 거래명세서. 국물이 끓는 소리보다 심장이 먼저 끓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 사이의 표정으로 들어왔다. 여러 볼에서 열었어요.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님들 사이를 돌았다. 편견의 벽은 보이지 않게 흔들렸다. 벽은 소리 없이 금이 가는 법이다. 점심 무렵 휴대폰을 든 청년이 연신 촬영을 했다.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다. 채팅창이 올라갔다. 여기 그 소문난데. 뒤쪽 보여줘요. 청년은 창고 안까지 비쳤다. 포대, 상자, 걸레, 빗자루. 아무 일도 없는 것들이 화면을 채웠다.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눈부셨다. 나는 화면을 향해 말했다. 숨길 게 없습니다. 궁금하면 오세요. 먹어보고, 보고, 판단하세요. 그녀가 내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미소 속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우리는 떨림으로 버틴다. 떨림은 무너지지 않으려는 몸의 마지막 언어다. 오후, 구청 단속반이 다시 왔다. 그들과 함께 동네 몇 사람이 뒤따랐다. 앞줄엔 낯익은 어깨가 보였다. 김 반장이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닐 커튼을 훑어보더니 낮게 웃었다. 열었네. 아주 성대하게 단속반 직원이 말했다.
민원 재확인 차 왔습니다. 오픈데이면 더 투명하시겠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이 창고와 장부를 살폈다. 그때 바깥에서 차가 급히 멈추어 섰다. 문이 열리고 내 아들 재호가 내렸다. 정장을 차려입고 눈매는 얼음 같았다. 그는 한 걸음에 다가왔다. 아버지, 밖으로 나와요. 사람들의 시선이 골목 끝까지 늘어섰다. 나는 밖으로 나갔다. 재호는 주위를 훑어보고 대뜸 말했다. 그 여자예요. 저예요. 바람이 멎었다. 순간 비닐 커튼이 한 장의 막이 되어 무대와 관객을 갈랐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재호는 더 높게 말했다. 아버지, 제 결혼식에도 안 오더니 이제 이런 데서 이름을 더럽혀요? 소문 못 들었어요. 밤마다 뒤로 들어가서 뭘 하는지 그의 말은 돌이었다. 나는 돌을 맞았지만 서 있었다. 어디까지가 분노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인가? 이런 질문은 누가 답할 수 있는가? 선영 씨가 안에서 나오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내가 먼저 말했다. 재호야, 내가 믿는 건 말이냐, 사람의 눈빛이냐. 그는 코웃음을 쳤다. 둘 다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때 계산대 옆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알 수 없으므로 저장된 번호. 며칠 전 협박 전화. 그날 이후 나는 녹음을 켜두었다. 오늘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나는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재생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렀다. 가게 그만두세요. 여기 사람들 편하게 사는 게 먼저예요. 골목이 조용해졌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전화, 지금 여기서 걸어볼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골목 어딘가에서 같은 벨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벨소리는 김반장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폰을 꺼내며 부정했다. 오해야. 장난이야. 단속반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다. 선생님, 통화 기록 좀 확인해도 될까요? 김반장은 뒷걸음질 쳤다. 나는 한 발 나섰다. 그랬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뒤에서 낯선 남자가 성급히 끼어들었다. 뒷골목 작은 치킨집 사장이었다. 그만해요. 여기 다니는 손님들이 줄었어요. 밤마다 시끄럽고 말끝이 흐려졌다. 단속반 직원이 낮게 말했다. 민원인을 확인했습니다. 공익 목적 아닌 영업방해로 보입니다. 직원은 형광 스티커를 떼어들고 메모를 적었다. 스티커는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붙었다가 곧 발끝에 차여 구겨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방향을 바꾸었다. 진실은 느리게 걷지만 도착하면 풍향을 바꾼다. 재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래도 아버지 명예는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명예는 남의 입에 걸린 간판이 아니다. 내 엄마 떠난 뒤 나는 매일 조용히 버텼다. 내 명예는 내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의 눈빛에 달렸다. 재호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단단해졌다. 그래도 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는 내 어깨를 밀치려 했다. 그때 그녀가 나섰다. 작은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재호 씨,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님 삶에 무게를 더했나요? 그렇다면 제가 물러날게요. 나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물러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단속반 직원이 정리하며 말했다. 확인 결과 위생과 시설 문제 없습니다. 허위 민원은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라이브 방송의 청년이 크게 외쳤다. 사람들, 들었죠? 억울한 거였대요. 채팅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미안합니다. 내가 오해했네. 오늘 저녁 먹으러 갈게요. 골목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러나 싸움은 끝이 아니었다. 내 안의 전쟁, 즉 아들과의 전쟁이 남아있었다. 그 전쟁은 검은 강처럼 깊었다. 절망의 물살이 발목을 때렸다. 나는 재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아들아,
내가 묻는 질문 다시 내게 줄게. 그 여자냐, 너냐가 아니다. 편견이냐, 사람의 진실이냐다. 나는 사람의 진실 편에 서겠다. 재호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럼 끝입니다. 그는 돌아섰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쫓아가지 않았다. 때로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성급히 붙잡지 않는 것이다. 붙잡음이 사랑일 때도 있지만 기다림이 사랑일 때가 있다. 오늘은 기다림이었다. 기다림은 고문 같지만 때로 기적의 문이 된다. 문은 닫혀 있어도 문이 존재가 우리를 버티게 한다. 문은 언젠가 열릴 것처럼 서 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었다. 단속반은 돌아갔고 김 반장은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손이 따뜻했다. 진우 씨, 괜찮아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괜찮아요.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삶으로 그녀의 눈가에 맑은 물기가 맺혔다. 고마워요. 우리는 다시 국물을 올렸다. 김이 자욱이 올라 골목까지 번졌다. 김은 흩어졌지만 향은 남았다. 흩어지고 남는 것, 그게 우리의 오늘이었다. 그 향을 맡으며 사람들이 다시 들어왔다. 국밥 둘 주세요. 오늘은 제가 계산합니다. 포장마차의 의자들이 자리를 찾았다. 불판이 달궈졌다. 밤의 기온이 올라갔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아니,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갔다. 희망은 여전히 얇았지만 얇은 종이도 겹치면 책이 된다. 우리의 내일은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문득 비닐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뒤로 하늘이 붉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지켰는가? 무엇을 잃었는가? 답은 간단했다. 나는 사람의 얼굴을 지켰다. 혹시 무언가를 잃었다면 그것은 남의 입에서 살던 거짓 명예뿐이었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녀가 살며시 말했다. 진우 씨, 오늘 잘 싸우셨어요. 나는 웃었다. 우리는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불을 조금 더 올렸다.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의 저녁,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자리. 이틀 뒤 구청에서 공문이 왔다. 허위 민원으로 확인, 재발시 과태료 조치. 형광 스티커는 직원의 손에 떼어져 말아 올려졌다. 비닐 커튼에 남은 접착 자국이 햇빛에 반짝였다. 상처가 아물 때 남는 얇은 흉터처럼. 우리는 그 흉터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진실이 도착했다. 늦었지만 분명히. 점심시간 직전 김 반장이 포장마차 앞에 섰다. 작업복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는 말없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진우, 미안하다. 장난처럼 떠벌리다 보니 선을 넘었어.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른 못이야. 박히면 쉽지 않게 빠진다. 앞으로는 박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줘.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기 전에 카운터 쪽을 보며 말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짧게 답했다. 네, 그 짧은 음절 속에 오랜 밤의 무게가 지나갔다. 저녁 무렵 치킨집 사장도 찾아왔다. 손에는 새로 찍은 전단지가 들려 있었다. 여기 뒷면에 사과문 넣었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동네 카페에도 올렸고요. 그는 테이블에 전단지를 내려놓고 눈을 피했다. 나는 종이를 집어 뒤집었다. 사과문은 투박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서로 조용히 삽시다. 그 말은 문을 닫지 않았다. 다만 문턱을 낮췄다. 넘어지지 않게. 그날 이후 손님이 늘었다. 라이브 방송을 하던 청년도 다시 왔다. 이번에는 카메라가 아닌 숟가락을 들었다. 사장님, 그날 영상 보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는 국물 한 숟가락을 뜨고 감탄했다. 오늘도 살아요.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마음을 데웠다. 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편견의 벽은 안쪽에서 조금씩 부서졌다.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다만 그 자리에 길이 났다. 사람들이 오고 갔다. 골목에 바람이 다르게 불었다. 나는 임시 일자리를 알아보며 오후에는 설거지를 더 많이 맡았다. 손이 물속을 다닐 때면 생각이 맑아졌다. 논리의 강물이 천천히 흘러 마음의 모래를 가라앉혔다. 우리는 장부에 오픈데이 이후의 매출을 적었다. 숫자는 솔직했다. 진실도 그렇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의 피곤을 나눴다. 오늘은 80그릇. 내일은 더 끓이자. 말은 간단했지만 미래를 떠밀었다. 배달을 시작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그녀가 조심스레 말했다. 허리 좀 괜찮아지면 작은 가게로 옮길래요? 실례로 나는 즉시 대답했다. 하죠. 우리 이름 걸고 그 약속은 페인트 냄새처럼 새로웠다. 하루는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운동이 효과를 보입니다. 수술은 미루셔도 됩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가벼웠다. 나는 대기실에서 오래 앉아 창밖을 봤다. 하늘이 얇게 갯다. 희망이 그늘진 창틀을 살짝 넘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시장에서 참기름을 사고 멸치를 사고 오래 쓰던 냄비 하나를 새로 샀다. 새 냄비의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다. 우리는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오랜만에 늙은 얼굴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남은 일이 있었다. 재호, 아들. 그와의 침묵은 얼음이었다. 얇지 않다. 두껍다. 스스로 녹아내리길 기다리기에는 너무 느리다. 나는 더 기다리기로 했다. 기다림도 행동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저녁 포장마차 뒷정리를 하는데 그림자가 커튼에 비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앉았다. 정장은 구겨졌고 눈 밑에는 그늘이 내려앉았다. 나는 물컵을 건넸다. 물이 반쯤 비었다. 그가 먼저 말했다. 그날 내가 심했어요. 대답이 목에 걸렸지만 나는 꺼내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채웠다. 재호가 눈을 떨어뜨린 채 말을 이었다. 영상도 봤고 카페 글도 봤어요. 사람들이 다 바뀌더군요. 나만 그대로였나 봐요. 엄마가 떠난 뒤로 아버지가 누굴 좋아하는 상상을 못했어요. 배신 같아서 그는 손등을 훑었다. 오래된 습관처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배신이 아니다. 덧살처럼 붙은 절망을 조금 걷어내는 일이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잘 모른다. 다만 함께 밥을 먹으면 알게 될 때가 있다. 침묵이 잠깐 앉았다가 의자처럼 우리 곁에 남았다. 그녀가 계산대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재호 씨, 미안해요. 제가 아버님 곁에 서 있으니 당신 자리라고 믿었던 곳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그녀가 잠깐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당신 자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나눠 앉으면 자리는 넓어져요. 그의 눈썹이 약간 흔들렸다. 오래 듣던 말투가 아니었다. 그러나 낯설다고 틀린 건 아니다. 낯설은 배움의 문턱일 뿐. 그날 우리는 셋이서 처음으로 밥을 먹었다. 국밥과 김치, 달걀말이 한 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각자의 의미로 놓인 지도였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을 만들었다. 그 규칙 속에서 말들이 천천히 자랐다. 아버지, 허리, 많이 나아지셨어요. 응, 운동하고 있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도요. 짧은 문장들이 쌓여 다리가 되었다. 그 다리는 얼음 위에 놓였다. 얼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다리 위를 건너는 발걸음은 온기가 있었다. 며칠 뒤 구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허위 민원을 제기한 이들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는 통보였다. 재발시 고발, 공식의 언어였다. 공정의 가장자리. 우리는 종이를 접어 장부 뒤에 끼웠다. 종이는 증거였다.
그러나 진짜 증거는 오늘의 손님, 내일의 그릇, 모레의 숨이었다. 우리는 계속 보여주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말하자 그녀가 답했다. 네, 국은 오래 끓일수록 맑아져요. 그 말이 좋았다. 삶도 그럴 수 있을까? 맑아질 수 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질문은 등불 같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진 못하지만 발끝은 비춘다. 밤, 가게 문을 닫고 골목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은 적었지만 바람은 조용했다. 한때 우리를 옥죄던 소문은 바람의 자막처럼 희미해졌다. 남은 것은 손의 기억, 냄비의 윤기, 그리고 서서히 살아나는 관계의 체온. 정의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다가 마침내 수평을 찾는 순간, 큰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내일도 끓입시다. 네, 내일도. 우리가 끓이는 것은 국물만이 아니다. 하루와 하루 사이의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그리고 편견과 진실 사이의 거리를 언젠가 누군가 또 물을 것이다. 끝이 있느냐고. 나는 대답하겠다.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과정 속에서 사람은 바뀌고 동네는 배운다. 기적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확인의 반복으로 스며든다. 오늘 우리는 확인했다. 한 그릇의 온기가 말 100개보다 멀리 간다는 것을. 한 번의 공적 판단이 1000번의 수군거림을 이긴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계속 끓이는 한 우리의 자리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문을 닫고 돌아서며 나는 마음속에 짧은 문장을 새겼다. 살자. 보여주자. 버티자. 그 문장이 내일의 가스밸브가 되어 다시 불을 올릴 것이다. 불은 타오르고 냄비는 울고 사람은 모인다. 우리는 그 모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살아갈 것이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